저희는 이제 화성시의회 3층 스튜디오실에서 공영의 의원님을 모시고 이번에 그 예산 심의 결산을 한 예산특위위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예산을 약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저희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의원 공룡혜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할까요? 네네네. 네, 저는 화성시의원 재선이고 전에는 경기도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약사회장까지 역임을 하고 사회복지학 석사를 받아서 사회복지사이기도 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그쵸 화성시 의회도 지금 8대 9대 재선이시고 그 전에 경기도 의회도 하셨고 네네. 그래서 지방 의회 이제 3선이죠. 네. 걸출한 그 뭐라 그러지? 전문 베테랑. 베테랑은 아니고 그 베테랑이라고 할게요. 네. 이번에 그 화성시 예산 본 예산이 최고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네네네. 뭐 우리 화성시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내년 2023년 본 예산이 그러니까 본 예산이 있고 또 추경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본 예산은 2022년에 2,900억이었는데 한 1,700억이 증가한 3조 1,900억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포함이고 앞으로 이제 또 추경이 계속 있으면 거의 4조 2천억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네네. 전국 지자체 중에 거의 탑 수준이죠. 네네네. 저희 화성시는 예산이 굉장히 재정 자립도가 전국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아주 대단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많은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는 게 사실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특위 기간에 다뤘던 예산 중에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예산이나 좀 삭감했던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 이제 경제환경위에서 생활 폐기물 운반 업체 관련해서 민간 위탁이 한 600억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상임위에서 한 150억을 삭감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생활 폐기물 업체 민간 위탁에서 약간 불법 정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도 감독이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150억을 삭감했는데 우리 이제 예결위에서 만약에 이제 150억이 삭감이 되면 시민의 청소가 잘 안 되고 여러모로 이제 시민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 전액 다시 다 돌려서 600억을 책정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청소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좀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저 폐기물 업체 불법 사례는 혹시 어떤 건가요? 그 업체의 사례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음식물 폐기물은 그 업체에서 따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폐기물에 같이 섞어가지고 아예 양을 늘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그게 다시 그분이 그 업체가 다시 또 선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생활 폐기물 업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청소차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아마 관리 시스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좀 페널티도 있어야 되고 이제 업체의 다양성을 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화성시립종합의료원 건립 예산이 있어요. 근데 화성시립의료원을 건립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게 사실 동탄 쪽에는 지금 대학병원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서부 쪽엔 또 인구가 많이 분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이 섰을 때 얼마나 적자가 많이 날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저는 이제 항상 노인 요양병원을 가자. 이 넓은 곳에서 어르신들이 저희도 늙잖아요. 저희가 늙었을 때 우리가 그냥 작은 건물에서 그냥 너무 불행한 삶을 살다 죽는 게 아니고 넓은 들판과
풍족한 그 자연 환경을 경험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공하는 게 오히려 더 공공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저는 항상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시립의료원의 예산도 좀 손보셨나요? 네, 예산 올라온 건 아니고 예. 연구 용역비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연구 용역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저희가 좀 책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예산 좀 얘기하실 만한 게 있어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네, 있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동부, 동탄, 서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단 서부는 삭감을 안 하시고 이거는 이제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삭감 안 하고 올라왔고 동탄하고 동부는 이제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심야약국은 약사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 국민들이 급할 때 응급실을 가지 않고 간단하게 약을 사 먹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한 질병 갖고도 사실 병원을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복통이 심하거나 뭐 열이 많을 때. 그러면 응급실이 너무 포화 상태라서 오히려 급한 환자들을 치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대기가 많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는데 아마 이제 심도 있는 제안을 못했는지 집행부에서 일단 동탄하고 동부는 시간을 좀 조절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예산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풀타임으로 뭐 11시부터인가 8시까지 이렇게 긴 시간인데 이제 동탄이나 동부는 좀 더 시간을 줄여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더는 없으시나요? 기억나는 거? 또 많죠. 한 가지만 더. 이제 반려동물 예산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좀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거 다 얘기해야 될까요? 반려동물 예산은 이제 왜 깎였냐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가 있어요. 네네. 반려동물 보호센터를 이제 처음에 상임위에서는 이제 다 삭감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삭감 내용이 이제 집행부에서는 100억이 든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 100억은 아니고 임대를 해서 쓰게 되면 그 예산이 안 들 거다 해서 다시 저희가 살려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이 예결위에서 좀 변동된 것도 좀 있었나요? 네. 만약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폐기물 운반 관련해서는 150억 삭감했는 거 다시 살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보호센터도 전액 삭감이었는데 다시 저희가 또 살렸고 그럼 몇 가지 조정한 게 있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뭐 물어봤더니 문의드렸더니 뭐 좀 큰 소리도 났었고 행정부와 뭐 이런 에피소드나 좀 그 심의가 아무래도 많은 예산을 짧은 시간 다루다 보니까 좀 엄청 어려울 것 같거든요. 좀 어려웠던 부분 이런 게 있으실까요? 에피소드 좀 책이 위원회별로 막 두꺼운 걸로 막 2권, 1권이잖아요. 그거를 5일 만에 하루에 한 가 이상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들고 또 그거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도 사실은 굉장히 벅찼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한 권 한 권 다 4년 안의 경험과 과별로 저는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사실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게 이게 재선의 어떤 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결위원장 하면서 즐거웠고 저는 행복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예결위원님들도 각각의 지역과 생각에 따라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의원님은 이게 맞다고 보고 이걸 깎아야 된다고 어느 의원님은 아니 그냥 가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조절 과정을 하다가 제가 한번 소리를 진 적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은 허섭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들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양보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협조하면서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예결위에서 다 정리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타봉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국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일부 국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오실 때까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국장님들이 그 늦은 밤에 와가지고 저희가 타복을 쳤습니다. 국장님을 콜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원래 이게 왜냐면 전체 본 예산이잖아요. 본 예산에 각 국의 국장님들이 자기 결과도 없으면 안 들으면 안 되죠. 그럼요. 그거는 원래 시장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 시장님 돼서 실장님이 계시지. 기조실장님이요. 네. 잘하셨네요. 예. 그렇게 보고가 되고 시장님한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앞에서 저희가 타봉을 치고 그래요. 예. 앞으로 화성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네. 100만이 넘으면 네. 특례시도 준비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의회 역시도 어떤 그런 의회 본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행정에 좀 뭐 일반자나 이제 조례로서 좀 뭐 이런 걸 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동서 균형 발전 또 아니면 뭐 세대 간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기 예산을 좀 만들어 달라.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 쪽은 사실 문화생활이라든지 뭐 아이들 청소년 문화생활 이런 게 너무 부족하거든요. 체육시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네. 그리고 뭐 소외되지 않은 사람들 이제 아직도 소외계층이 있으니까 복지도 여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노인복지, 노인병원, 노인요양병원, 그러니까 노인요양병원으로 화성 시민이 누구든 나이 들었을 때 행복한 종말을 맞을 수 있게끔. 정말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 아팠을 때 제가 처음에 요양병원을 갔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들이 조그만 이 건물 안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저는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화성뿐만 아니라 저희 전국적으로 그 넓은 자연을 갖고 있는 그 요양병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서부에 얼마나 많은 자연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요양병원, 노인 요양병원을 졌고, 어쨌든 저희 세대는 자식이 한두 명 있으니까 자식한테 기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런 거는 요양병원, 노인 요양병원은 지어서 그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노년이 행복하게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중요하죠.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립 시립에서 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경기도원 하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내려왔거든요. 저걸 꼭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새 열심히 좀 얘기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화성시 시장님 이번에 그 시립 요양원? 그건 이제 요양원은 이제 요양병원도 좀 있어야 된다 같이. 서초구 가보면 이제 노인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역할과 병원의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같이 그게 상생을 하면 우리 노후가 굉장히 좀 행복할 수 있죠. 약간 웰다잉의 개념에서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 네네네네. 이렇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네요. 많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 세대, 뭐 부모님 세대가 이제 앞으로 필요한 장소인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9대 재선 의원으로서 네. 또 화성시 이제 네. 발안 출신이시잖아요. 네. 토박이신 거죠. 네, 토박이요. 화성시에서 태어나서 화성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수원여고 나오고 이제 대학 잠깐 갔다가 다시 약국하려고 내려왔으니까 뭐 60년을 한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자리에서. 정말 보기 드문. 그러게요.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화성시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고, 네. 화성시의 변화를 사실 살아오면서 지금 쭉 느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의정 앞으로 활동을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실지가 남다르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이제 동탄 쪽을 가보면 이런 세상이 있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병점도 가면 여기는 좀 아직도 발전을 해야겠구나 그런 부분들. 이제 신도시는 참 좋고, 근데 이제 구도심이 저희 지역에서 저는 60년을 살았지만은 매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세상이 있구나 싶은 거예요. 너무 동과 서가 너무 다른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제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를 매번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60년간 똑같아요. 옛날 구도심은.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동서 균형 발전을 추진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부 쪽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할 곳이 없고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 역할이 우리 시의원들 역할인 게 우리가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거를 정책 연결해서 집행부와 함께 그 부분을 결점을 보완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 쪽의 인프라 구축. 뭐 동천 쪽도 이음터가 있긴 한데 거기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청소년 문화의 집 설립이 또 급하고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병점 1동을 가봤어요. 2동. 근데 거기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데도 청소년 시설이 없는 거예요. 놀토도 없고. 그래서 청소년 놀토가 그쪽도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역 부족한 부분 인프라 구축. 그래야 이제 뭐 꼭 서울만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채워가야 하는 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 이제 이걸 계획한 거는 화성시의 좀 예산이나 정치 이런 부분을 좀 화성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부탁하는 말씀이나 화성 시민에게 이제 한 말씀 같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저희가 이제 화성시가 이제 95만을 넘어서 이제 점점 100만 더 많은 수의 특례시가 될 텐데 정말 예산도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어요. 네. 그 예산이 잘 쓰이도록 그 예산이 잘 쓰이도록 배분해야 하게끔 우리가 그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각 지역별로, 세대별로 그렇게 소외되는 사람 계층이 없게끔, 지역이 없게끔 배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또 그 예산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정책, 그렇죠? 정책이라든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고 그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시민들과 항상 소통을 해야 그 답이 나오거든요. 뭘 만들어낼지, 뭘 해야 할지. 그래서 항상 또 소통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라서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많이 연락을 뭐 민원이나 이런 부분 부탁할 게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연락 오면 다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열심히 소통할 테니까 민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올 한 해는 이제 코로나로 고생 많으셨는데 잘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